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혼조로 마감을 지었고요.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서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좀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은행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번 주에도 실적을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기업들도 많고요. 이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줄지어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방향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장의 테마성 재료들만 가득하게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기회 삼아 그쪽 트레이딩을 할지 아니면 갖고 있는 포트에 대한 조정의 관점으로 대응을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자, 주말 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같이 정리하면서 한 주간 주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귀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은 또다시 도돌이표의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에 잠시 잠잠해지는 듯했던 악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죠. 일단 국채금리가 그날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 이슈 속에 올라갔던 것에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요. 또 미국의 차기 하원 의장 후보가 사퇴한다라는 이슈도 들려왔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창고를 공습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이 임박했다라는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악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지수에 부담이 됐죠. 코스피는 1% 가까운 하락, 코스닥은 1.5% 떨어졌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상승 종목 비중이 80% 정도였는데 이날은 상승 종목 비중이 20%대에서 30%대 사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있었는데 코스피 쪽 현물 외국인 매도가 계속됩니다. 13거래 연속해서 매도 대응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은 이날 낙폭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 눈에 띄었던 건 미용기기 쪽이었습니다. 인모드 컨센 이제 가이던스 하향 조정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쪽 수요가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자극됐고요. 미용기기 종목들이 크게 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중국에서 이제 물가 데이터와 무역 수지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지금 다른 글로벌 국가와 중국의 상황은 다르죠. 저물가로 인한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하회했다?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고 소비가 예상을 계속 밑돌고 있다. 경기에 대한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쪽 보시면 음식료와 전기가스, 경기 방어 섹터가 강했고요. 전쟁 영향 속에 가스나 사료, 방위산업 쪽에 강세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HBM이 계속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HBM ETF 출시에 대한 이야기 이번 달 안에 상장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한 수급 종목들이 꽤 괜찮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쪽으로 편입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죠. 주말 사이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차기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이런 것은 좀 더 필요합니다만 센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금리 반등 소식에 보험이나 금융들도 올랐고요. 반면에 빠진 쪽 보신다면 앞서 본 대로 미용기기 내려갔죠. 기계 섹터 그중에 한울시스템 부진 좀 눈에 띄었습니다. 2차전지 에코프로그룹의 실적 경계감 속에 떨어졌는데 결국 2차전지 대표 주자인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을 내놨죠. 장 마감 이후에요.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의 한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 급감했죠. 서프라이즈율로 따져도 마이너스 한 50%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나빴다라는 겁니다. 2차전지 쪽, 에코프로 쪽의 실적 둔화 이후로는 원재료 가격의 하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꼽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이쪽에 대한 매도 물량도
수급적인 부담도 주가에는 당연히 압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 실적 내놓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모두 다 3% 이상씩 밀려났고요. 금양이나 나노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등도 시간 외에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오늘 과연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실적의 악화된 정도 대비했을 때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기댈 요소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장중 체크하시죠.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실적이 나왔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EPS나 매출이나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장중에 5% 이상 올라가는 흐름도 있었는데 시장의 분위기 타고 결국에는 상승분을 조금 줄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티 쪽에서는 하락 전환 마감이었고요. JP모건과 웰스파고는 그래도 상승을 유지한 채 다우지수가 상승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 게 바로 금융주의 시세였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도 굵직한 대형 은행사들 실적 이어질 거고요. 이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도 나올 거니까요. 같이 체크해 나가시죠. 잠시 후에 그 부분 일정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 미국의 대형은행의 호실적은 사실 증시의 전강 흐름을 이끌어줬습니다. 뉴욕장 초반의 흐름이 이 덕분에 좋았죠. 그리고 여는 총재 발언도 힘이 돼줬는데 투표권이 있는 패트릭 카커가 금리 동결할 지점에 와 있다. 우리 물가 상승 방관은 않겠는데 그렇다고 과잉 반응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 조금 달래기 목소리를 한 번 더 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지표 부진과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고조되면서 결국에는 전강 후약으로 끝났던 지난 마지막 거래 뉴욕장이었습니다. 지표 부진은 잠시 후에 짚어볼 거고요. 전쟁 이슈요. 각 국가에서 나온 목소리들 주말 사이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란은 이스라엘 너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참전하겠다라면서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이제 무장단체죠. 헤즈볼라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흐름이 나오고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죠. 생각보다 전쟁이 조금 길게 그리고 약간의 확전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지없이 미국이 일단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인근에 두 번째 항모와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견제를 했죠. 일단 이란과 미국 측에서는 강력하게 확전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가 이란이 참전의 의사를 또 피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막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사실 예측이 어려워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장의 걱정은 그렇죠. 10월 10일에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여기로도 갈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1차적인 회로는 유가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크게 확전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란에 대한 제재 이슈만 나와도 유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조금 격한 목소리로는 알파인 매크로 여기에서는 유가 150달러 언급까지 꺼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유가, 가스, 그로 인한 추가적인 물가 압박, 긴축의 공포, 긴축과 침체의 만남 여러 가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혼조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는 은행권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은행주들 에너지주 강세가 버텨주면서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전강 후약의 흐름이었는데 초반에는 대형은행의 호실적에 상승했다가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가 위축됐고요.
상승분을 반납했고 전쟁 리스크까지 고조됐죠. 나스닥이 유달리 조금 많이 빠진 것은 전쟁 트레이드가 가동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기술주, 빅테크 중심으로 매도하고 에너지와 안전자산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의 흐름이 나타났고 국채 매수로 인해 국채금리는 4.6까지 떨어지기도 했죠. 국채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전쟁 트레이드로 봤을 때는 결국 빅테크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의 낙폭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이날 많이 올랐습니다. 5.8% 거의 6% 가까이 뛰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원유 상한제에 관련한 첫 제재에 들어갔기도 했고 이란에 대한 제재가 확대된다던가 이란으로의 확전 이야기가 나오면 유가가 급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노스럭그루먼 대표적인 방위산업주죠.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엑슨모빌도 3% 정도 뛰기도 했습니다. 은행주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웰스파고, JP모건 등이 호실적의 강세였고요. 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쪽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7%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는데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인텔 너나 할 것 없었습니다. 인텔은 이스라엘에 또 공장 부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센티도 살짝 위축이 되어 있고요.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의 회복 지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 전반이 조금 좋지 못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결국에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럭그루먼, 에어로바이러먼트 이런 종목들의 강세였는데 특히나 이번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유도무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 종목들이 좀 더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도무기 관련한 종목들을 좀 더 가깝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네요. 전쟁 이슈로 인한 빅테크 매도 그리고 안전자산과 에너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빅테크와 에너지의 흐름이 극명하게 갈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작년 러우 전쟁 이후 시세를 보는 느낌이죠.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에너지주는 정말 잘 나갔고 그 뒤로 횡재세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요. 마치 그때로 잠시 돌아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영향권 매일같이 좀 추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방산이 되겠죠. 동시다발적으로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나오다 보니까 방위산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넉넉하게 1년, 2년 기다릴 여유들이 없습니다. 당장 내 나라에 무기를 공급해줄 곳이 필요하고 그런 속도와 가성비 측면에서 한국 무기를 꼭 많이들 꼽곤 하죠.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면 이제 끝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쓰고 난 무기의 텅 빈 창고를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재고 축적의 면에서도 방산주는 장기적 관점에 유망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트레이딩 종목과 또 길게 볼 종목을 나눠서 대응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유도무기 쪽으로는 LRG 넥스원을 꼽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근 국가에 수출했던 사례가 있는 쪽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써야 되는 소비 물자 쪽에서는 포탄을 갖고 있는 풍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생각할 것은 결국 가스와 석유의 무기화 움직임이겠죠. 흥구석유나 혹은 GSE 이런 트레이딩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고요. 전쟁 이야기 나오면 어김없이 한 번씩 이런 쪽에 관심 받습니다. 이번에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마스를 위한 해커 단체가 뒤에 있다. 그쪽이 좀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커 단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지없이 보안주들의 트레이딩이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어떤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가 주말 사이에 그에 대한 기사들도 꽤 많았는데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브롬과 드론 레이더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꽤 높고 이것은 대체가 지금 당장 어렵다.
낮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론 레이더 관련한 종목들 혹은 브롬 관련한 종목으로는 한창산업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용으로 체크하시죠. 자, 그 밖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해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다. 한 발 더 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팔 전쟁 영향권까지 살펴봤고요. 주말 사이에 추가된 뉴스 중에 좋은 내용은 요거 있더라고요. 중동과 우리가 첫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앞으로 10년 동안 상품 품목수 기준 92.8% 혹은 91.2%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10년의 기간 동안 서서히 관세를 철폐해 나간다라는 거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쪽에서 좀 이득을 볼 걸로 기대되는 건 자동차와 부품, 가전, 무기, 과일, 라면 등이 꼽히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쪽이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내에서 게임을 꽤 하는 쪽입니다. 좀 괜찮게 볼 수 있을지 체크하시고 관련 종목은 뷰티에서 이루다와 하이로닉까지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동 이슈고요. 요즘 수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수소에 대한 상상인 증권의 비중 확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주말 사이에 7곳 수소 허브에 이제 9조 원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서.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는데 그 과정에 수소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내용. 갑자기 G2 국가 중심으로 수소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서 수소 관련주들 일단 체크를 해뒀습니다. 반응을 보인다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존슨앤존슨 등의 실적 나올 거고요. 화요일에 또 방위산업 관련한 전시회 일정 있으니까요. 여기서 방산 세일즈 계기가 될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모건 스탠리,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실적 나올 거고 목요일에 한국의 금통위 정도의 이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까지 같이 나오니까 정리하시죠. 산업 뉴스는 앞서 봤던 내용들이니까 간략하게 그냥 체크하시고요. 금 관련 종목들,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있어서 일단 넣어봤고요. 챗 GPT 얘기가 또 나옵니다. 챗 GPT가 2달 사이에 연매출 전망을 상향했는데 그게 30%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쪽이 돈 번다라는 얘기 속에 AI, 소프트웨어 쪽 종목들 확인이 필요하고요. HBM 이야기는 계속 나오니까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올해 정말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는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 일제히 밀렸었는데 이유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리미엄 미용기기로 잘 알려져 있는 글로벌 미용기기 1위 업체인 인모드가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3분기의 발표치를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컨센서스를 10%가량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난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다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가이던스를 5%가량 기존 대비해서 낮췄습니다. 가이던스를 내린 이유들을 체크해 본다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장비 관련된 대출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게 될 텐데요. 인모드 장비는 한 대당 한화로 치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 초기에 할부나 대출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 있고 또 경기 침체다 보니까 이 고객들의 재무 부담이 좀 커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 여름철 따른 계절적 비수기 영향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가이던스가 내려가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을 봤을 때 여기서 미국의 시장 비중이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기기 생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1월 2일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모드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실적도 좀 아쉬웠지만 아무래도 가이던스를 낮춰잡다 보니까 주가가 10월 12일에 거의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10월 13일에 7% 더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8월에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이후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가가 4배 정도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피부 미용 기기 쪽에서는 이 기업이 1등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주가가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밀렸고요. 최근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미용기기 관련주들 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장에서 보시면 줄줄이 다 밀렸어요. 올해는 이렇게 VT가 200% 넘게 올라갔고 비올이나 원택 같은 종목들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고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봤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이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체크했던 인모드와 다르게 국내 업체들은 중저가 제품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좀 차별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도 장비 매출의 비중이 84%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은 소모품의 비중이 최소 30%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여파로부터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원가가 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 늘어난다면 총 이익률도 같이 좀 늘어나는 구조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크고 미국의 비중이 작은 업체들을 주목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내 업체 중에서 미국 매출의 비중이 없는 쪽은 클래시스가 되겠습니다. 초기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 없는 이 주사제 톡신이나 필러, 스킨 부스터 같은 쪽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업체 중에서 미국 매출의 비중이 없는 클래시스,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까지 체크해 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이 추정치를 보겠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에서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FN가이드 기준으로 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비수기에 따른 영향도 어느 정도 옅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체크해봤던 중요한 이 소모품의 매출이 매 분기 늘어나고 있고요. 휴가 시즌에 해외 장비의 수출이 좀 감소하긴 했습니다. 비수기 영향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이 리프팅 장비인 볼류머의 판매가 일부 이를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9월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가량 조정이 나오면서 물론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비수기에 대한 우려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동사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익 성장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지속성이 재부각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올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비올이 알짜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기의 장비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수익 소모품도 같이 좀 증가하겠죠, 수요가. 특히나 비올 같은 경우 이걸 또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큽니다. 지금 벌써 올해 상반기에 작년 전체적인 매출 비중 29%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규모도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신성장 동력까지 있는데요. 현재 주력 제품인 실펌X를 출시한 지 4년 만에 내년에 2개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업으로는 파마리서치 체크해 볼 텐데요. 역시 올해 들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기업 가치가 레벨업되고 지금은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좀 부각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상상인 증권에서 내놓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리쥬란 브랜드는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브랜드 안에서 이제 리쥬란 의료기기의 매출도 늘어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크입니다. 이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그리고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등등의 지역에서 굉장히 리쥬란의 인기가 높은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도 지금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쪽은 임상에 대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4에서 5년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같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장기 보유 혹은 저가 매수를 하기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미용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 증권가 의견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정말 잘 가다가 한 8월, 9월쯤부터 약간 꺾였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비만이나 당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다이어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또 피부가 처질 수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구조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이 미용기기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낙폭 과대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미용기기 이제 보유자분들은 꽤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잠시 후 이에 대한 전략까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유창희 본부장과 시장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도 참 시장이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작 앞두고 있는데 네. 외국인 현물 수급 너무나 안 돌아오고요. 안 돌아오죠. 국채금리 뭐 4.6, 네. 어느 정도 딱 여기서 4.3까지 가주면 좋을 텐데 그거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조금 금방 끝날 것 같은 약간 이스라엘 사태가 조금 확전 위기로 좀 시달리고 있죠. 지금 뭐 이란이 또 참전할 가능성도 좀 있고 뭐 여러 좀 이슈가 좀 겹치면서 지난주 주말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에는 국채금리보다도 유가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직전 고점, 지난 그 9월 말 형성됐던 고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조금은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유가가 다시 좀 조정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했었던 것이 좀 빠르게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국채금리가 어찌되었든 이게 뭐 좋은 뉴스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초에는 유가, 그다음에 국채금리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대응을 여쭤볼게요. 그래도 수급적으로 양호한 쪽, 그리고 삼성의 실적 발표 이후에 업황 회복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은 반도체, 네. HBM 이쪽입니다. 네. HBM 관련한 ETF 곧 상장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수급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 다 포함해서요. HBM 관련주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하다 보세요? 저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외로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도 지금 1조 초반대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가 실적이 업황이 바닥이었고 3분기부터 약간 개선되면서 내년에는 약간 가파르게 조금 그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본다라면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버텨주겠는 게 반도체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돼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HBM을 필두로 해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가 급증이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투자가 계획이 잡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되는 게 뭐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관련해서 HBM3 기반의 GPU 출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 HBM 시장은 한 2025년에 한 13조 9천억, 한 14조 원 정도로 연평균 64%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심텍 같은 뭐 DDR5라든지 이쪽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HBM을 본다라면 결국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혹은 HPSP 같은 기업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텍과 한미반도체, HPSP 이렇게 세 종목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압축적인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sek터나 시장 대비해서는 기대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고요. 자, 반면에 상반기에 그 무엇보다 뜨거웠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최근인데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그룹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네. 뭐 믿었던 실적마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왜 했느냐라는 뭐 비난의 목소리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 좀 주세요. 일단은 뭐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리가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좀 체크해 본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했었던 것만큼 급성장은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도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LG 에너솔루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기대감들도 좀 일부 가져가긴 했었는데 일단은 뭐 매출은 16% 정도 급증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한 70% 가까이 급감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게 순화탄산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저점을 좀 이탈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양극재 소재 기업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재고를 상당히 좀 많이 쌓아놓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면 뭐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만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라면 또 이 재고 자산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정유주를 친다라면 뭐 정제 마진이라고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그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휘발유 가격이야 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셀 업체하고 가격 조정을 할 때는 보통 3에서 6개월 단위로 가격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실적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그 사이에 3분기 때 또 계속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밀어내기식 네. 가격을 인하하면서 과잉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금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계속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중국의 이 덤핑 이슈들이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했는데 실적으로 좀 그것이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2차 전지뿐이 아니라 네.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올해 상승을 주도했었던 뭐 2차 전지, 로봇, 뭐 AI, 뭐 이런 기업들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한 40~50%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기술적인 어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위치라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장주 대비해서 2차 전지는 먼저 선조정이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적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못했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그 우리가 기업의 주가를 평가를 했을 때 뭐 그 전에, 그러니까 직전 고점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뭐 150만 원 이상으로 갈 거다. 150만 원 너무 높다고 하더라도 뭐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13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권역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접근은 뭐 10월 중에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실적 내놓고 일단 하락 마감이었고 뉴욕장에서도 리벤트나 엘버말 혹은 리튬 아메리카 이런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또 급락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오늘 어떨진 모르겠으나 좀 보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신 내용 취지 잘 해석해 보시고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인모드가 이제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면서 그날 급락이 나왔었고 그게 국내장에 반영이 돼서 금요일장 미용기기 종목들의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요. 인모드는 이미 점유율이 엄청난 업체인 거고 네. 국내는 이제 좀 성장하는 상황이고 소모품 비중도 국내가 더 높고 한데 너무 좀 과하게 맞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네. 막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 사실 가치 영향권인 거고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뭐 피부 미용 시장은 저는 뭐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월간 수출 동향도 보면 아직까지는 수출이 증가하는 쪽이 그 피부 미용 쪽이니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대장주의 하락은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전 계절적 비수기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약간의 이제 매출에 약간 굴곡이 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크게 낮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고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야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인모드 제품이야 뭐 대당 뭐 1억이 넘는 제품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제품도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일시불로 주고 장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다 리스 형식으로 받아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리스에는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어쨌든 지금 재작년, 뭐 작년, 올 초하고 비교해 본다면 더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체 수요가 조금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관련된 뭐 이슈들 때문에 동시에 좀 하락을 좀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라면 미용기기가 의료업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용기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용기기는 비싸지만 한 번 팔면 끝이면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네. 그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었고 그것이 확인되면서 올라온 것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 부분 소모품 그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싼 제품의 판매가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소모품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좀 주가 단기 하락이 좀 과도하지 않았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인모드는 네. 미국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신흥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소모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비중은 어디가 높아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제이시스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게 미용 기기 쪽이 아니라 미용 시장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본다라면 뭐 그 인터로즈 같은 경우는 컬러 렌즈 시장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올 연말이나 내년 쪽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전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로존 나름 자리를 참 잘 지키고 있었네요.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 소모품 비중 높은 기업으로서 그래도 조금 차별화되는 점을 기억해보자 의견 주셨고 플러스 알파로 인터로존 언급 주셨습니다. 자, 차익스펙 보겠습니다. 시장도 날씨도 추울 땐 경기 방어주. 요즘에 상승 특징 섹터로 경기 방어주가 꽤 많이 이름을 올려요. 경기 방어 섹터도 뭐 많잖아요. 네. 유틸리티도
분들도 있을 거고 금융 뭐 혹은 통신, 음식료 어느 쪽이십니까? 뭐 그냥 지금은 다 골고루 파야 된다는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거의 3주 만에 지금 방송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월요일에 연휴가 끼는 바람에. 어쨌든 그 전에도 뭐 약간 그 배당주라든지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업황이, 그러니까 시황이 더 안 좋아요. 그때는 그냥 국채금리만 조금 오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가 이게 좀 진정세를 띈다라면 다시 한번 성장주가 됐든 뭐 낙폭과대 종목이 됐든 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라면 그 한 3주 사이에 조금 뭐 전쟁도 발생을 하고 또 국채금리가 예상했었던 것 이상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연말 이제 한 2달 반 남은 시기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도 저는 시장 조정은 여전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 다시 2,650 이상을 가기보다는 2,500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안정적인 실적이 확인된 기업들 또 이들 기업들이 또 정부 규제가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금융이든 음식료 업종이든 약간 뭐 가격 인하라든지 배당 뭐 이런 부분들 규제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다는 거. 또 하나는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오래 못 갔다라는 공통된 사항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은행주들 여전히 조금 긍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KB금융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보신다라면 뭐 농심 같은 기업들 또 뭐 국물 라면이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계절적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 추정 대비 배당 수익률을 감안한다면 6% 이상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 방어적 섹터 내에서 KB금융, 농심, 기아 골라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눈여겨볼 투자 아이디어들 살펴봤네요.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